북한에서 육군소장이라는 직함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돈된 사무실과 매일 같이 받는 경례 등 더할 나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성훈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남한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특히 군인에 대한 부분들이 참으로 놀라워요. 물론 그들에게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월급이라든지 신식 기기들과 여러 번의 휴가 기회 등은 참으로 감탄을 자아내고는 합니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한의 군대를 보면서 많이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제가 겪었던 군대는 정말 참혹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그때의 일을 꺼내보려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군인들을 탄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얼마나 유린하고 있는지 샅샅이 말이죠. 힘든 선택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육군소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순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얀 군복에 반짝이는 훈장을 달고 연단에 섰을 때 모든 교관들의 부러운 시선이 저를 향했죠. 연설 도중 제가 영광스러운 김정은 원수님의 군사사상을 실천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영광이 평생 지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후 저는 13사단 민경대대 소장이라는 직책은 제 나이 또래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문 앞에서 경례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책상 위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제가 받은 표창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절친한 동기 윤재호는 항상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저와 학창시절부터 함께였어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도 늘 함께였죠. 저희는 밤늦게까지 주체사상과 군사전략을 공부하며 우리는 서로의 꿈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민혁도 만났죠. 민혁이의 나이는 우리보다 어렸지만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도자적 카리스마는 김정은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죠. 그와도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즘 부대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 번은 부대 주변을 산책 겸 순찰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제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순찰 경로를 따라 창고 구역으로 향하던 중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창고 뒤편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처음엔 쥐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의 숨소리더군요. 누구야? 소리를 치며 손전등을 비췄을 때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런 군복을 입은 두 병사가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누룽지 가루를 움켜쥐고 있었죠. 불빛에 놀란 그들의 눈은 마치 덫에 걸린 토끼 같았어요. 한 병사의 입가에는 누룽지 가루가 묻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름한 봉지를 부둥켜 안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전등 빛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볼이 깊게 패인 얼굴, 파리한 안색, 군몸이 들어보이는 옅은 머리카락, 영양실조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누룽지 가루를 움켜쥔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절망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모습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산악 순찰을 나갔어요. 새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걷는데 묘한 소리가 들렸죠. 나무 줄기를 긁는 소리.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 보니 3명의 병사들이 칼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벗겨낸 껍질을 입에 넣고 씹고 있었죠. 저희는 저를 발견하더니 한 병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손에는 장갑 대신 낡은 붕대가 감겨 있었죠. 다른 병사는 허리를 굽힌 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제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허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의무실에서 한 명 대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죠. 철제 책상 위에는 환자 차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이 영양실조 진단서였어요. 오늘도 3명이 더 왔어요. 한 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타민 결핍, 단백질 부족, 심지어 입대한 지 2달 만에 체중이 15kg나 빠진 병사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신병 김철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18배 어린 나이. 아직 성장기인데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철수를 보며 한 명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어제는 계속 어머니를 찾았어요. 이런 상태로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철수의 병상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지만
의무실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철수의 마른 손가락이 하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의 팔목은 제 엄지와 검지로도 충분히 둘러질 수 있을 만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저녁 점호를 위해 달리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소리와 구령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조국을 위하여 라는 구호가 허공을 울렸지만 제 귓가에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았어요. 철수의 심장 소리를 재는 기계음만이 현실처럼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서동민 중위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안색이 어두웠죠. 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후 사무실 문을 닫고 들려준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식량창고 장부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동민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실제 보급량과 장부상의 수치가 너무 다릅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관식당과 장교 숙소로 빠져나가는 물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규정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동민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제 동생 기훈이가 정보과에서 이미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더군요. 어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애가 저보고 형, 조심해라고 하더군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죠. 수백 명의 병사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그들의 양식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득 아침마다 보던 구호들이 떠올랐습니다. 군민일체, 일심단결, 우리식 사회주의. 이 모든 구호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우선 이 일은 일단 보류해두게.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동민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 구보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구호 소리가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누룽지 가루를 훔쳐먹던 병사들, 나무 껍질을 벗기던 순찰병들, 그리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철수.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강성대국의 모습일까요? 제 가슴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재호와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자주 침묵하고는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박민혁의 승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피했어요. 더 이상 그의 성공이 부럽지 않았거든요. 그저 허상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항상 호화로운 군관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나무 껍질을 씹던 병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춥고 어두웠어요. 새벽부터 내린 진눈깨비가 부대 안을 미끄럽게 만들어 놓았죠. 아침 점호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정문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량 행렬의 선두에는 당마크가 선명한 최고급 자동차가 있었죠. 그 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혁명 검열단입니다. 전 부대원 즉시 집합. 확성기를 타고 울리는 목소리에 온 부대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혁명 검열단.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군인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존재예요. 특히 요즘 들어 군부 내 숙청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게 느껴졌어요. 훈련장으로 뛰어가는 길에 윤재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죠. 성훈아, 박민혁이 직접 온 모양이야. 그 말에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우리의 옛 동기, 이제는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검열단장이 된 박민혁이 이제는 그 위치까지 올랐구나 싶더군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박민혁은 이미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그의 모습은 3년 전 우리가 알던 그 따뜻한 미소의 청년이 아니었죠. 차가운 눈빛으로 부대원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가끔 누군가를 응시할 때면 그 사람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동지들,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그의 말이 우리 모두의 귓가에 꽂혔죠. 우리는 오늘 인민의 적을 처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동지들은 당과 수령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열 단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로 보급과장인 김동철이었죠. 그의 얼굴은 이미 구타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왼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감겨 있었고 입가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에 훈련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동지들이 굶주리는 동안 이자는 인민의 식량을 착복했습니다. 박민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서늘한 그의 음성이 우리의 피부를 베어내는 것 같았죠. 이자는 당의 은혜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시키는 대로. 김동철이 절규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고 불안정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부의 지시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제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핏자국과 섞여 붉게 물든 눈물이었죠. 순간 박민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요. 들었습니까, 동지들? 이자는 지금 우리의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상부를 모욕하고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동분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이 결백하다는 걸요. 그는 그저 위에서 정해진 배급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걸. 제 서랍 속에는 그 증거가 될 문서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나부로 봉인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후 처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김동철 상인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체념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마치 당신도 어쩔 수 없었겠지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곧바로 총성이 울리고 김동철 상위의 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져갔죠. 마치 붉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민혁은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혁명의 적들이 맞이할 운명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으로 만든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형이 끝난 직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민혁은 의무실에서 치료받던 영양실조 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훈련장에 허술한 환자복을 입은 채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이들은 나약한 혁명정신의 표본입니다. 강성대국의 군인이라면 풀뿌리로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약한 정신을 가진 자들은 모두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한 명이 치료하던 어린 병사 김철수도 있었어요. 18배 나이. 아직 제대로 된 군생활도 시작하지 못한 어린 나이였죠. 마치 중학생처럼 앳된 얼굴을 한 철수는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하네요.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길에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어머니를 찾던 그 아이는 차가운 진눈깨비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죠. 그의 마지막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걸 지켜보던 서기훈 하사가 항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리고 있었죠. 이건 너무합니다. 어린 병사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지만 그의 외침은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박민혁의 손짓 한 번에 경비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으니까요. 서기훈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죠. 혁명정신이 부족한 자는 당장 수용소로 보내라. 박민혁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죠.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서동민은 동생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손등에 있는 핏줄이 터질 것처럼 돌출되어 있을 뿐이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죠. 박민혁은 이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요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인민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쇠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한켠에서는 아직도 검은 핏자국이 선명했죠. 흰 눈이 그 위를 덮으려 했지만 붉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처형당한 김동철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읽다만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허상처럼 느껴졌죠. 무의미한 숫자들과 표현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공허하게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때 윤재호가 찾아왔어요. 발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훈아,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이런 게 아니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녹음 테이프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떤 말이 우리의 현실을 위로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또다시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형장의 핏자국을 덮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침묵이 또 다른 죽음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처형장의 핏자국이 완전히 지워지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일상이 아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군복을 여미며 저는 제 얼굴에 가면을 씌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눈빛을 단단히 하고 입꼬리는 살짝 올리고 불안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 첫 번째 임무가 되었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윤재호와 저는 늦은 밤 부대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술병을 빙자한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소주를 마시는 척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빛이 창고에 깨진 유리창으로 새어들어와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죠. 비틀린 그림자들이 마치 우리의 뒤틀린 운명처럼 보였어요. 박민혁이 정말 변했더군. 윤재호가 텅 빈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유리잔 표면을 긁는 소리가 밤 공기를 썰었죠. 어쩌면 우리가 진짜 그의 모습을 몰랐던 걸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 한쪽이 뜨거웠죠. 그래,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저런 면모가 있었던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박민혁의 눈빛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명이 급히 연락을 해왔죠. 그녀의 무전속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장님, 의무실에 잠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응급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암호 같은 그녀의 말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연락을 받고 의무실로 가는 길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밤 순찰 병사와 마주칠 때면 제 심장은 멈춰설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했었죠. 그렇게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서동민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살피고 있었죠. 한 명은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의무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우리의 긴장된 호흡과 뒤섞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 넷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한 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의사가 오는 형광등 아래서 창백해 보였죠. 오늘 또 2명의 병사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이제는 약도 없고 영양제도 부족해요. 이대로 가다간 그녀의 손에 들린 차트가 바스락거려 쉬었뿐이다. 서동민이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죠. 이번에 기훈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마치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훈이도 그가 말을 멈출 때마다 의무실의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의무실의 시계 소리만이 우리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죠. 마치 우리를 재촉하는 것처럼요. 탈복, 밖에 없습니다. 서동민의 말에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의무실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죠. 누구도 먼저 꺼내지 못했던 그 말.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긴장감이 폭발했죠. 윤재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한숨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제가 정찰 중에 확인한 경로가 있습니다. 서동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우리 모두의 귓가에 똑똑히 박혔죠. DMZ 북쪽 47호 초소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구간이 있어요. 순찰 간격도 일정해서 타이밍만 맞추면 그가 말할 때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며 계획을 세워나갔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검토했어요.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저는 소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순찰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서 한 장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탈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서동민은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탈출 경로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동생을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한 명은 필요한 의약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재고 목록을 작성하면서 한두 개씩 숨겨두는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정확했죠. 윤재호는 그의 통신장교 경험을 살려 교신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각 초소의 무전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는 우리의 탈출 틈새를 찾아내려 했죠. 가장 어려운 건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숨막히는 연기였죠. 특히 박민혁과 마주칠 때면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제도 그와 회식이 있었는데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매우 긴장했죠. 성은 동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구만. 그의 말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입술 근육 하나하나를 통제하면서요. 아닙니다. 그저 업무가 많아서 그렇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저는 손바닥에 손톱을 3개 박았어요. 한 명은 여전히 묵묵히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각각의 약품을 건네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밤마다 의무실에서 끝나지 않는 서류 작업을 하는 척하며 그녀는 약품을 분류하고 정리했죠. 때로는 눈물을 삼키면서요. 서동민은 정보과를 드나들었어요. 매번 문을 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그 과정에서 그는 국경 지역의 경비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참모장님, 3소대 순찰조가 자주 지각을 하는군요. 무심한 듯 건네는 그의 보고에는 탈출 경로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 있었어요. 각각의 단어가 암호처럼 우리의 계획을 완성해갔죠. 윤재호는 통신장비 점검을 핑계로 각 초소를 돌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만 47호 초소의 주파수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스 부호처럼 우리만이 해독할 수 있는 메시지였죠. 그렇게 매일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연기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 도박이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탈출날 새벽 4시 30분 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북한군 대위 계급장이 달린 제 군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한 명의 의무실에 모여 각자의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윤재호는 통신장비를 살며시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정확히 3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나는 교신을 방해할 수 있어. 서동민은 손으로 그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지점들을 가리켰죠. 이 지점들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단 하나. 제가 먼저 가서 표시해두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벽에 걸린 초상화들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은 제가 순찰을 나가보겠습니다. 당직 사령에게 보고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어요. 다행히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나왔죠. 윤재호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저도 통신장비 점검이 있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척하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같았죠. 서동민은 이미 새벽 4시에 정찰 임무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탈출 경로에 표시를 해둘 예정이었죠. 한 명은 5시에 응급환자 이송이란 명목으로 구급차를 몰고 나갈 예정이었고요. 다행히 안개가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시야가 20m도 채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짙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문소입니다. 차량 정지. 갑자기 들려온 고함 소리에 우리 모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타고 가던 구급차 앞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박민혁의 검열 이후 경계가 강화된 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어요. 통신기를 통해 한 명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의무대 소속 한 명 대위입니다. 전방 의무소로 응급환자를 이송 중입니다. 저는 숨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은 평소에 헌신적인 의료활동으로 쌓은 신뢰가 있었죠. 특히 얼마 전 검문소 병사의 맹장염을 신속하게 처치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한 명 선생님이셨군요. 지난번 고마웠습니다. 검문소 병사의 말에 한 명의 안색이 조금 펴졌어요. 네. 어서 가보세요.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정된 경로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새로 배치된 초병들 때문이었죠. 그때 윤재호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통신기를 만졌어요. 47호 초소, 여기는 본부. 무전기 점검 들어갑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초병들이 자리를 비웠고 우리는 그 틈을 타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벽 6시, 우리의 실제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발 아래 젖은 풀이 우리의 발소리를 죽여주었죠. 서동민이 미리 표시해둔 하얀 천 조각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마치 유령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았죠. 여기서부터는 지뢰구역입니다. 서동민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절대로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전진했습니다. 서동민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죠. 윤재호는 계속해서 통신기를 조작하며 순찰대의 교신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때때로 들리는 지직거리는 무전 소리가 우리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죠. 철책을 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절단기로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다행히 안개가 우리의 모습을 가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직, 지직. 마치 우리의 운명을 자르는 소리 같았죠. 한 명이 먼저 철책을 넘었어요. 의료장비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죠. 그 뒤를 윤재호가 따랐고요. 제가 3번째로 넘는데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모두의 동작이 얼어붙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서동민의 긴장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죠. 1분, 2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어요. 다행히 개 짖는 소리는 멀어졌고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지뢰밭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땀이 비에 오듯 쏟아졌습니다.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한 명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을 때 우리 모두의 숨이 멎었어요. 다행히 서동민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조금만 더. 제가 속삭였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양구 사리천이 눈앞에 보였을 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시오. 바로 순찰대였어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순찰 경로가 있었던 거죠. 총성이 울렸고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에서 피가 흘렀죠. 어머 사격하겠습니다. 빨리 강을 건너세요. 서동민이 외쳤습니다. 그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죠. 저와 윤재호는 한 명의 양쪽을 부축한 채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5월이었지만 물은 여전히 겨울의 온도를 간직하고 있었죠. 한 명의 신음소리, 총성, 물소리가 뒤섞여 현실감이 없었어요. 윤재호가 앞에서 끌고 제가 뒤에서 밀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서동민, 어서와. 강 중간쯤 왔을 때 제가 외쳤습니다. 서동민은 마지막 실탄까지 쏘아댄 뒤에야 강으로 뛰어들었죠. 순찰대의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졌지만 이제 그들도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했죠. 우리는 이미 강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 한국군 초소가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 실루엣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한국군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경계태세를 했어요. 저희를 향해 총구를 겨눴죠. 저희는 남한으로 귀순하기 위해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탈북민입니다. 제발 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두 입을 모아 소리쳤어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을 꿇었죠. 그제서야 그들은 천천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긴장은 풀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저희의 몰골과 한 명의 상처를 보고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더군요.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군 탈북자 4명. 응급 구조 요청.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한 명의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고
서동민의 어깨에도 총알 자국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은 거예요. 뒤돌아보니 안개 너머로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 우리의 과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비록 상처와 고통이 함께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국군 의무병이 한 명의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우리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우리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지금은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났네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여요. 이른 아침이면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 게 일과가 되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에요. 국방부 자문역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저는 북한군의 전술과 심리를 분석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낯설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가끔 긴장하고 지하철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끔 현기증을 느끼죠. 하지만 제가 겪은 경험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껴요. 특히 젊은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발견하곤 하죠. 윤재호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통신체계를 분석하는 일이죠. 가끔 퇴근 후에 만나면 그는 여전히 예전의 그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줘요. 성훈아, 여기선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아무도 날 감시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늘 신기함이 묻어있죠. 서동민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수용소로 끌려간 동생 기훈이 생각에 여전히 그의 눈빛이 흐려질 때가 많지만 요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특히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죠. 형님,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해서요. 그의 말에는 늘 깊은 사명감이 느껴져요. 한미영, 그녀의 회복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사리천을 건널 때 다친 다리는 재활 끝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탈북 의료진 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탈북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그들에겐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의 말에는 늘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서 만나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던 이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꼭 한 번씩 나눠요. 마치 우리만의 의식처럼요. 그때 한미영 선생님이 다리를 다쳤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윤재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하곤 해요. 우리는 그때의 긴장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서동민 씨가 마지막으로 강으로 뛰어들 때까지가 제일 길게 느껴졌어요. 한미영이 말할 때면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이죠. 그 순간의 시간은 정말 멈춘 것만 같았으니까요. 간혹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박민혁의 차가운 눈빛, 보급과장의 처형 장면, 철책을 넘을 때 그 긴장감. 그럴 때면 저는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봐요.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적응하는 과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당황스러움은 아직도 잊을 수 없죠. 너무나 많은 종류의 상품들, 넘쳐나는 식료품들, 선택의 자유라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한동안은 긴장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 자유로운 대화들, 이런 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때가 많았어요. 물론 철책 너머에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서동민의 동생 기훈이, 한미영이 돌보던 어린 병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려 해요. 이제 우리에게 탈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두렵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일구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온 4km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다고. 그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의 여정이었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보며 저는 다짐해요. 언젠가 이 자유와 평화가 한반도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우리의 4km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요. 북한에서의 군인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면 되니까요. 어떤 억울한 상황이 오든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끔찍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준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넘은 박준호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면 두 눈이 질끈 감기고는 하더군요. 게다가 요즘에는 러시아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걸 보니 요즘 더더욱 분노가 올라오고는 합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에는 러시아도 한몫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얼마나 심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보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군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에 자원 입대했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나아졌다든지 유튜브에서 북한 사람들의 삶하면서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이 보인다든지 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또는 상류층들의 이야기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전히 식량난에 굶주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 또한 굶어가는 가족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입대를 하게 되었죠. 아직도 입대 날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과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 모습을 보며 열심히 복무해 꼭 맛있는 것을 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굳건해졌었죠. 하지만 군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이제 습관이 됐어요.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배고픔과 추위는 항상 저를 괴롭히죠. 하지만 그런 것쯤이야 이제 익숙합니다. 군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그 순간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사격 실력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는데 그게 사격에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총을 잡으면 마치 제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저와 총만 남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상관들도 제 실력을 인정할 정도였죠. 덕분에 조금이나마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건 정말 큰 힘이 돼요. 언젠가 높은 계급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은 정말 혹독해요. 배고픔은 일상입니다. 하루 3끼 배급되는 음식이라고 해봐야 옥수수밥과 소금에 절인 배추 한 조각이 전부죠.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는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제 주변의 많은 전우들이 야맹증에 시달리기도 합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해가 지면 앞이 잘 안 보여서 힘들 때가 많아요. 밤에 보초 서는 게 가장 무서워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지만 이런 걸로 불평할 순 없어요. 누구나 다 같은 처지니까요. 특히나 겨울은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얇은 군복 하나로 버텨야 하니까요. 난방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죠. 밤에 잠을 잘 때면 너무 추워서 몸을 부르르 떨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동상에 걸리는 전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 어린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살갗이 검게 변하고 물집이 생기는 걸 보면 징그러울 정도죠. 하지만 우리에겐 제대로 된 치료도 약도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죠. 언젠가 이 고통도 끝나길 바라면서 말이죠. 동상에 걸린 전우의 손을 잡아줄 때면 그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돋아요. 당연히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그마저도 얼음장 같은 냉수로 씻어야 합니다. 물을 덮었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죠. 비누는 귀한 물건이라 대부분의 전우들은 그냥 물로만 몸을 훑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피부병이나 기생충 감염이 흔합니다. 밤에 온몸이 가려워 잠을 설칠 때면 정말 괴로워요. 하지만 이런 게 뭐 대수겠어요? 적어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죠. 하지만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정말 크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정치사상 교육은 제 정신을 갉아먹고는 합니다. 위대한 수령을 찬양하는 구호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쳐야 하니까요. 교육장에 들어서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의 초상화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마치 제 모든 생각이 다 들통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눈을 감고 충성을 외치지만 때로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매일 자아를 포기하고 체제에 복종하도록 하는 이 세뇌 과정이 때론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잠들기 전 가끔 제 이름을 속삭이며 제가 누구인지 되새기곤 해요. 난 박준호야. 함경북도에서 온 평범한 청년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그러다 2022년 초여름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부대를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가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부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진 걸 들으면서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부대 전체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죠. 훈련장은 물론이고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닦았어요. 녹슨 철조망도 새 것으로 교체되고 훈련장 바닥에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정리해야 했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화를 닦는 데만 3시간을 썼거든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구석구석을 문질렀습니다. 군복은 뜨거운 다리미로 여러 번 다렸고 모자에 빨간 별은 반짝거릴 정도로 광을 냈죠. 거울 앞에서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병사 박준호입니다.
라고 수없이 외쳤어요. 목이 쉴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모두가 열병식 장소에 집결했습니다. 아침 이슬에 군화가 젖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긴장감, 두려움,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그리고 드디어 김정은과 김주혜가 도착했습니다. 삐까번쩍한 검은 리무진에서 그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다니. 김정은의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고 그 옆에 김주혜는 작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김정은이 우리 열을 지나갈 때 저희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을 때 그제서야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김정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우리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너 왜 눈빛에 힘이 없나? 옆줄에 한 병사를 지적하시는 원수님의 목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어요. 여기 이 열은 왜 이렇게 삐뚤어졌나? 또 다른 지적에 해당 열의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자세를 바로잡았죠. 저 군인의 군화는 왜 이리 낡았나? 그 말씀에 한 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다가왔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김정은의 눈빛이 저를 훑어 내려갔어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이 몇 초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는 괜찮군.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그 말씀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소리난 곳을 쳐다보니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19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병사였죠. 그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마도 긴장과 체력 소모 때문이었겠죠. 저는 순간 그 병사를 부축하고 싶었지만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김정은에게로 향했어요. 김정은은 잠시 그 병사를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내면에서 뭔가가 우지직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얼음장 위에 서 있다가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 같았죠. 그러면서 그동안 굳건했던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쓰러진 동료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이게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의 모습일까?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려웠죠. 그렇게 김정은의 시찰이 끝난 지 며칠 후 부대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쓰러졌던 19살 신병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헛소문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은 더욱 구체화되고 확산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 신병의 소속 부대 선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은밀히 말해주더라고요. 그 애 내 고향 출신이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동안 그 신병과 같은 고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신병의 행방이 너무나 궁금해지더군요. 하지만 그걸 대놓고 물어볼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은밀히 아주 조심스럽게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궁금하다고 둘러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문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신병이 처형됐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죠.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지만 모든 추측이 끔찍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체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정말 진실일까?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도 되는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생각들을 혼자 감당하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장 친한 동료인 김민호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조심스러웠죠. 사소한 불평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체제에 대한 의문을 나누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민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은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대 뒤편 어두운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처음엔 그저 불평 정도였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민호는 말하더군요. 배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저도 느끼고 있었죠. 예전에 비해 한 끼 식사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사상교육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위대한 수령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쳐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가 들려준 지도부의 생활 이야기였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지도부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격한 바로는 비싼 음식들과 고급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더군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점점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한다는 소문이었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이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조차 군인들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어떤 이는 자원병을 모집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강제로 차출된다고 했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부대 전체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찬 것이 보였죠. 그리고는 정말로 몇몇 동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 때 평소 옆자리에 서 있던 김철수, 이영호, 박민규, 그들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중에는 제가 훈련 때 자주 어울리던 철수도 있었어요. 어젯밤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부대장은 그들의 부재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몇 동무들이 특별 임무를 위해 차출되었다 라는 짧은 말만 남겼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특별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로 보내진 거라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던 게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특별 임무로 차출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부대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졌죠. 훈련장이 횡하니 비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군인들이 러시아로 파병되면서 북한 내 병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남은 병력의 강화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라는 내용이었죠. 부대장이 그 내용을 전달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이제 2배, 아니 3배로 강해져야 합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 그래도 열악한 이 상황보다도 더 큰 압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저는 동료들의 얼굴에서도 같은 깨달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고 일부는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게다가 준호와 남은 동료들은 이전보다 2배 이상 강해진 훈련 강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한 명이 10명의 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구호 아래 우리는 하루 18시간 이상의 체력 단련과 전투 훈련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아침 4시에 일어나 자정이 다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제대로 된 휴식이라고 할 수 없었죠. 언제 적의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며 2시간마다 한 번씩 비상훈련이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 또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30분씩 주어졌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15분으로 줄었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식사라고 할 수 없었어요. 턱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을 급하게 먹어야 했으니까요.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소화불량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휴식은 이제 저희에게 사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도 게으름으로 취급받았으니까요. 쉬는 모습을 들키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죠. 잠깐 앉아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극한의 훈련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가 쓰러졌죠. 근육 파열, 골절, 탈진, 다양한 부상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었죠. 모두가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다시 훈련장으로 내몰렸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일부 동료들이 과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갔어요. 하지만 지도부는 이를 약자의 탈락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들의 죽음은 그저 통계의 한 숫자로만 취급됐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더 나은 삶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과정에서 민호와의 은밀한 대화는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워갔죠. 비록 그것이 위험한 생각일지라도 그 작은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말이죠. 그날은 혹한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가혹한 훈련을 받고 있었죠. 얼어붙은 땅 위에서 수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야 했으니까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옆에서 민호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지옥 같은 군대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민호가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민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민호를 안고 부대 의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민호의 희미한 숨소리만 들으며 필사적으로 뛰었죠. 그렇게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녹슨 침대 몇 개와 먼지 쌓인 약품들, 그게 전부였어요. 의사라는 사람도 제대로 된 진찰도 않고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훈련이 끝나면 곧장 의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민호 곁을 지켰죠. 배급받은 음식의 절반을 몰래 챙겨와 민호에게 먹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음식을 삼킬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날이 갈수록 민호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고열에 시달렸죠. 게다가 폐렴 증상까지 심해졌지만 제대로 된 약은커녕 링거액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새 민호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얹어주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말았거든요. 그의 마지막 말은 준호야, 넌 꼭 살아남아야 해 였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체제에 대한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시신은 그저 담요 하나에 둘둘 말려 어딘가로 치워졌습니다. 장례식도 추모도 없었죠.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당에 충성을 다했던 민호가 체제에 의심을 품다가도 훈련에만 매진했던 민호를 저렇게 대하다니 큰 분노와 이제까지의 민호와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저도 민호처럼 될지 모른다는 공포, 러시아 전쟁터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옥죄었죠. 이러한 민호의 죽음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부대 감시까지 더욱더 강화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처음엔 그저 소문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모든 군인들의 얼굴에 공포가 깃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디에 숨을 곳도 없는 것이니까요. 부대 지휘부는 즉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곳곳에 정보원들을 배치하고 심지어 우리의 대화까지 도청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할 정도로 통제가 심해졌죠.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탈영을 막기 위해서였죠. 전쟁터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탈출을 시도하는 군인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또 북한의 비밀 파병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바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죠. 더 무서운 건 내부 반란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파병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집단 항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즉시 색출해 처벌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까스로 믿을 만한 동료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매일 밤 자정, 화장실 청소를 핑계로 만났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한 달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식량은 매일 배급에 일부를 조금씩 숨겨 모았고 옷 안감에 꿰매 숨겼죠. 지도는 부대장 사무실에서 훔쳐야 했어요. 이론 중 하나인 영호가 담당했는데 그날 밤 영호의 떨리는 손을 잡아준 기억이 나요. 경비 순찰 패턴을 파악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든 척하며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를 외웠죠. 한 번은 순찰병과 눈이 마주쳐 거의 들킬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의 식은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했죠. 철수, 영호,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눈빛에서 굳은 결의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없는 밤, 우리는 드디어 탈출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부대를 빠져나와 두만강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죠.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순찰대와 마주치게 된 거죠. 결국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철수가 다리에 총을 맞아 쓰러졌어요. 저희는 모두 망설였습니다. 함께 고생한 그를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어서 달려, 도망치라고, 살아남아. 그때 철수가 저희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내가 시간을 벌 테니 꼭 살아.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철수는 다친 상태로 총을 들더니 순찰대 쪽으로 쏴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철수를 뒤로 한 채 도망쳐야만 했죠. 아마 그 순간의 고통과 죄책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철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달렸고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과정 또한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저는 거의 익사할 뻔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자유를 향한 간절한 의지로 어떻게든 버텼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뒤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 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희를 짓눌렀죠. 저와 동료들은 밤낮 없이 걸었어요. 숲속을 헤매고 농촌 마을을 지나치며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했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밭에서 채소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한 달여간의 힘겨운 여정 끝에 저희는 윈난성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단체와 연락이 닿았죠. 그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그들이 저희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3개월간의 조사와 교육을 마친 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팠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터넷,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어요. 특히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하나원을 나와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모든 게 두렵고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갔죠. 저는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제 시야가 넓혀갔습니다. 동시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만큼 다른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강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학교와 기업을 다니며 제 경험을 나누고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죠. 때로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프지만 언젠가는 그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통일 교육 특강을 하던 날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꼭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아요. 이렇게 저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찾아올 통일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의 앞날을 꼭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